네,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관련 소식이네요. 어제 하루 종일 인수위원장 찾으러 다니라고 기자들이 좀 바빴을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나왔을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공식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고 또 종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나온 이 사진들 먼저 보시면요. 지금 빈 의자 자리가 나와 있는데 바로 안철수 위원장의 빈 자리입니다. 그동안 내각 인선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됐다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공동정부 구상은 이제 물 건너가고 안 위원장이 거취까지 고민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녁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만났다는 소식이 급하게 전해졌습니다. 예. 공동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경향신문에 나온 제목처럼 안 위원장의 하루 동안의 파업을 윤 당선인이 수습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다만 이미 1기 내각을 다 채웠고 또 윤 당선인은 개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있을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라던가 공공기관 인사 등에서 이 안철수계에 대한 배려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아직 당사자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안철수 위원장 오늘 출근하면 어떤 얘기를 할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1기 내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됐죠. 18명이 다 발표가 됐는데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이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네. 기사를 썼는데요. 국무총리와 18개 부처장관 후보자 모두 다 이제 지명이 끝났고 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절반 9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신지로 따지자면 권역별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또 여성 후보자는 3명이었는데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 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좀 비율이 낮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예. 또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을 따지기도 했는데요. 59.94세로 예.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뭐 깻잎 한 장 차이로 60살을 넘기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네. 이 18명 가운데 60대가 11명이었다고 하고요. 40대는 딱 1명 한동훈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신문은 전체적인 인선 기조를 서육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 주를 이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일한 40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다음 신문 볼까요? 40대 후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좀 주목받을 만한데 좀 다른 방향으로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후속 기사들이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일보는 한동훈 후보자의 깜짝 발탁을 검수완박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특검을 발동하게 되면 이른바 뭐 대장동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상설특검법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이 한동훈 후보자를 호출한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꼭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로부터 이제 가져오게 될 6대 범죄 수사권을 뭐 어딘가는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중수청 같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법무부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상 한 후보자의 지명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비 수준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이 기사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정치적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명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예.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게 된다면 6월에 검찰의 역대급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떤 후보자보다 혹독한 검증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검증, 언론의 검증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자녀들이 정호영 후보자 재직 당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네. 또 그 당시에 새로운 전형이 신설이 됐다가 폐지됐던 점, 또 그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스펙 쌓기를 했다라는 의혹 등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향신문에서는요.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의 의대 편입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 정모 씨의 자기소개서에서는 유력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을 소개하면서
선배들이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실의 심부름꾼이 아닌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관계자가 이제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이 익명의 관계자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이디어인데 그 논문에 해당 아이디어는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 후보자 아들이 자소서에 기재한 내용은 다소 부풀려진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예. 뭐 그러면서도 실제 논문 작성에 그 아들 정모 씨가 많이 참여를 했고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다라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정 씨의 아버지가 정 후보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건 조금 더 취재하고 또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는데 신문들 평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제 이정식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네. 30년 동안 한국노총에서 활동한 노동계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선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시장경제학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네. 내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고들이 있었는데 예상이 있었는데 노동계 인사가 발표가 되니까 다소 의외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정식 후보자는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노사 간의 대립이 적은 사안들부터 먼저 다루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뭐 청년 일자리 문제라던가 양극화 문제, 또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보호 등이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뭐 구체적인 의견을 비추진 않았지만 신문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노동계 인사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군요. 예. 이 내용을 좀 앞으로 많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참 이 대출이 많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1.5%가 된 겁니다. 지난 1월에 0.25%포인트 올린 바 있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0.25%포인트 올리면서 네. 이제 기준금리는 연 1.5%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뭐 역시나 코로나19 그리고 물가 상승 때문인데요. 신문에서는 이제 긴축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번 인상은 다소 예상 외다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은 총재가 현재 공석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신문들 보니까 대체로 연내 추가 인상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신문에서는 한 예시를 들었는데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영끌 70%의 대출을 끼고 산 부부의 얘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달 95만 원 정도 대출 이자를 냈었는데 네. 벌써 이게 137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고요. 예. 앞으로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예시를 쓴 겁니다.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선 곳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은행권에서는 연내 7%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빚을 내면서 가게를 유지해온 자영업자들도 시름이 앞으로 더 깊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물가 상승도 부담인데 예. 또 금리 오르는 것도 역시나 부담인 이런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나토의 동진이었습니다. 예. 나토가 점점 진영을 확장하면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동안 중립주의를 유지하던 북유럽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할 의사를 비추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충수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네. 이 대표적인 게 핀란드와 스웨덴입니다. 여기 지도에 나온 거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월 현재 나토 회원국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웨덴과 핀란드인데 이제 가입을 검토 중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나라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이 될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두 나라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로는 이 서북부 국경을 모두 나토 회원국으로 포위당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발트해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소개팅 앱과 관련된 기사네요. 이거 사실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많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성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그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령 여성 회원을 만들어냈다라는 의혹들이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내부 고발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뭐 아만다라던가 너랑 나랑 등의 앱을 운영하는 테크랩스가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서 내부 직원들이 그 계정으로 활동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이 앱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하루 평균 게시글이 1,100여 개 정도 됐었는데 예. 이 중에 최소 26%가 내부 직원들에 의한 허위 게시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을 보고 예. 만약에 글 내용이 마음에 드네, 상대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결제를 해서 그 글 작성자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유도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다른 앱에서는 남성 회원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에게 호감이 있도록 하는 여성들이 많아 보이도록 조작을 해서 역시나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이 회사가 대만에서 운영 중인 앱도 있는데요. 예. 그 앱의 여성 회원 사진과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해서 국내 소개팅 앱의 허위 계정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소개팅 앱을 둘러싸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혹들이 늘 있어 오긴 했는데 예. 이번엔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용자들의 분노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한 조항도 있다고 기사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권익에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인물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어떤 분이죠? 예,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보면 파독 광부의 아들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가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5명의 신임 연방 판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 존 리,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인 이지훈 씨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 뭐 교포 2세이거나 어렸을 때 유학을 간 엘리트 출신 뭐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이 존 리 판사는 좀 사연이 남다릅니다. 존 리 판사는 부모님이 1960년대 파독 근로자 출신입니다. 예. 광부인 아버지 그리고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처음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 그러니까 존 리 판사가 4살 때 다시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후에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대 그리고 하버드대 로스쿨까지 나오면서 판사가 됐습니다. 이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부모님이 법적인 문제를 겪는 걸 보면서 법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 만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역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